평화전쟁, 현대사회를 읽는 키워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진은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었던 1967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서 벌였던 시위의 모습입니다. 시민을 향해 총칼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과 꽃을 들고 군인들에게 총탄 대신 꽃을, 증오 대신 사랑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속에서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모습으로 평화의 외침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으로 전달되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냉전과 권위주의를 경험했었던 세계 시민들에게, 그리고 가장 모순적이고 오만한 베트남 전쟁을 목격해야 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평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규정되어집니다. 평화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억압, 그리고 전쟁의 공포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러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찾는 과정이며 개인이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억압을 해소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중반 평화의 흐름과 평화의 목소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며 평화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냉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류는 더욱더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평화는 개인을 찾는 과정이었고요. 개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나서 전범재판소에서 마주했었던 사진의 두 인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의 인물은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철학자였고요. 아래의 장면은 홀로코스트의 집행에 가담했었던 고위 공무원인 아이만이라는 인물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의 재판을 보러 재판소에 가게 되는데요. 그가 궁금해 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기에 끔찍한 그러한 대량 학살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의 악마적인 기질, 그리고 왜곡된 삶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악마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재판소에서 봤었던 아이만의 모습은 실로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볼 텐데요. 아이만은 매우 평범하고 근면한 일상적인 옆집 아저씨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성실 근면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죠. 한나 아렌트는 그 해답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인류에게 던지죠. 여러가지 고민들을. 첫째, 홀로코스트는 히틀러만의 잘못인가? 히틀러와 같은 매우 독특하고 희대의 악마와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벌어졌던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던지고요. 사실 아렌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히틀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히틀러의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개인들, 즉 악의 평범성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들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없는 사회에,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악의 평범성, 그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었죠. 아이만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는 생각의 무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의 무능은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의 질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그 고민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itchy feet and thin smiles. Can you feel me? Hey you, don't you help them to bury the light.
me. 영상을 통해서 목격한 아이만의 모습에서, 그리고 아이만을 살펴보면서 시대를 성찰했었던 아렌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 사람들 역시 평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됐던 평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우리의 의식 속에 경찰을 없애자.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고 억압하고 규율하는 존재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며 우리의 생각을 규율하는 그러한 것들을 없애자. 자유로워진 인간이 되자라는 것이죠. 모든 상상력을 해방하자.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욕망하고 상상하며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가자라는 것일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불가능한 것은 그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금기일 것입니다. 부당한 금기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자유로운 개인들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고, 이것은 곧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월드 워, 세계 2차 대전, 1,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에 대한 모습인데요. 냉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콜드 워, 차가운 전쟁이라는 표현이고요. 얼어붙어 있는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열전이라고 불려지는 과거의 전쟁과는 달리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힘의 균형으로 전쟁이 없던 시대였는데요. 비스마르크의 시대와 비슷하죠. 제국주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당시 세력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모습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냉전 역시 그러한 우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냉전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던 것은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원 경쟁과 군비의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2차 세계대전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갈등과 자유경제시장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죠. 두 개의 경제체제가 경쟁을 하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쟁들이 그 사회 내부에서는 권위주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념 전쟁에서의 승리,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발전의 이데올로기, 군비 증강을 통해서 힘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생존의 이데올로기들이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대리전쟁이라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모순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념이라는 것이 체제 경쟁을 위한 국가의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이며 개인을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 내부에서 체제를 비판하거나 질서를 비판하거나 정치 행위를 비판할 경우에 공산주의자다라는 이름으로 매도해서 탄압했었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데요. 일종의 색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역시 비슷했죠. 사회주의 국가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유의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수용소에서 철저히 계도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갔었죠. 솔제니친이라는 인물이 수용소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얼마나 허구적이며 위험한 체제인지를 알려내기 시작하죠. 조지 오웰이 썼던 동물농장 역시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모습들을 그대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빅브라더의 세계를 묘사하며 빅브라더의 세계 속에서 억압된 개인의 모습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체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체제 대립 속에서 나타났었던 모든 질서의 왜곡이었었죠. 냉전이 만든 질서는 개인을 억압하는 질서이며 개인의 자유를 실현시킬 수 없는 질서였으며 그러한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곧 평화는 그러한 질서들을 타파하며 개인을 발견하고 자유를 얻어가며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계대전 이후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특히 냉전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첫째로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평화의 조건이었을 겁니다. 특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억압을 타파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모든 차별에 대한 거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억압하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의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그리고 하나의 질서로 획일화해서 통제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한 거부가 곧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이는 나아가 인간 중심의 사고로 회귀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확대되어집니다. 모든 중심주의에 대한 거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대적 세계관의 극복의 출발선이기도 했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역사의 주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매우 허구적이고 허상의 이야기이며 이데올로기적인 것이었죠. 달리 이야기하면 근대사회의 폭력의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그리고 백인 남성, 부르주아, 소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성,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인간, 그리고 장애인들과 대별되는 비장애인, 즉 정상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그러한 인간의 조건들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며 착취했던 역사를 해소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평화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68년 프랑스에서 68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68혁명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 feel that I found that in the caution, some scarlet i vinden, som lätt som visar rösten, de som gör reklamen jagar som du som förgraven in i något som sker.
당시 그들이 외쳤던 새로운 평화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가지 요건들이겠죠. 이념 갈등이 심했고요. 전통적 관습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어지는 것이 많았던 시대이기도 했죠. 우리의 역사를 반추해보면 권위주의 시대, 군사정권 시대의 모습과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호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통제를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에 맡기라는 것이죠. 68년도의 구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권위주의와 모든 차별을 타파하라 라는 요구였고요. 당시 유럽 사회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벗어 던지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역사가인 에릭 홉스봄은 이제껏 세계혁명은 단 둘뿐이었다. 1848년 그리고 또 하나는 1968년에 일어났다. 둘 다 역사적인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둘 다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1848년의 2월 혁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럽 사회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유럽은 완전한 형태의 근대사회로 이전되게 됩니다. 1968년 5월에 일어났었던 68혁명은 사건 자체로서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평화의 조건을 전 세계인에게 자리잡게 했고 그것은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 가장 큰 틀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모든 차별, 모든 인간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억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68년도의 68혁명은 아주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68년도의 혁명과 일상문화의 변혁이라는 내용인데요. 독일 대학생들의 시위의 장면입니다. 68년을 전후로 해서 냉전 질서가 가지고 있는 모순 그리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전 세계인들의 몸부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평화의 모습은 개인을 찾는 과정인 동시에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통념과 질서를 극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근대 세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근대 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 부당함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여성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들이 사회 인식의 변화, 사회적 일상생활에서도 그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백인, 그것도 유럽인 중 부르주아 중심의 근대 세계에서 철저하게 차별당하고 억압당했던 흑인들의 차별과 인식의 냉대를 폐지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 역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사회적으로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억압체제, 그 중에서도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불려지는 근대 세계의 주체인 부르주아 남성들이 아닌 모든 존재들이
그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차별당하고 삶을 억압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념 갈등이 심했고 체제 경쟁이 심했던 시기죠. 과연 우리의 체제와 우리의 이념을 이끌어주는 주도국가들이 선한 의지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라하의 봄인데요. 프라하의 봄을 소련이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념 경쟁과 체제 경쟁의 호구성과 위태로움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목도되고요. 반대로 체게바라에 의한 쿠바 혁명을 통해서 미국의 잔혹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미국의 허구성과 미국의 힘의 약함이 이제 포착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 의한 침략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냉전 체제의 가장 모순적이고 극한 형태의 침략 전쟁이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움직임들이 전 세계인들의 연대를 통해서 벌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68 혁명의 큰 의미로 자극되어진 채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에서 68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68 혁명은 주로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것이었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죠. 이들은 냉전과 베트남전 등의 시대적 문제와 동시에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권위주의와 사회적 질서에 대한 강렬한 저항과 해방의 목소리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권위주의, 사회적 억압, 자유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앙리 랑글루아 사건인데요. 앙리 랑글루아라는 사람은 영화인입니다. 매우 자유로운 기질을 가진 영화인이었는데요. 앙리 랑글루아 사건은 드골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이기도 한데요. 권위주의 정부가 행하는 대표적인 행태이기도 합니다. 경제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었던 드골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의 정당성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려 하는 정부의 필요성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선전하고 홍보하려고 했었는데요. 앙리 랑글루아라는 인물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드골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인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앙리 랑글루아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정부의 호의적인 인물을 앉히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술가들은 이러한 행태는 문화를 지배하려는 권위주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화인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게 되죠. 미국의 찰리 채플린,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죠. 프랑스와 트리포, 장 귀 고다르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들과 영화 배우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결국 랑글루아의 해임 사건은 원상복귀되면서 일단락되었던 사건인데요. 권위주의 정부가 행했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했었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결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복종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당시의 다짐이자 호소이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68혁명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었죠. 이 책은 68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스트라스부르 학생회에서 발간된 내용인데요. 권위주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폭로하는 내용들입니다.
학생들은 대중교육 시스템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대학 제도를 비난하고 있다. 비좁은 건물, 암기와 주입식 교육, 부족한 기숙시설과 대학원 교수, 그리고 프랑스 대학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고 중앙 통제를 받았다. 예를 들면 프랑스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과 파리 대학 교수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비참한 학생들의 상황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프랑스 대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들의 자유가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68년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다음의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는 세계일지라도 권태로움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 세계와는 바꾸지 않겠다. 굶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계, 이것은 권위주의 정부가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했었던 문구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된다. 라는 요구였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요구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세계,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취미와 나의 희망과 나의 삶이 없는 세계, 국가와 체제와 이념을 위해서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서 나를 규정해야 되는 사회, 그러한 사회는 매우 권태로운 사회일 겁니다. 내가 사는 의미, 사는 이유, 사는 재미, 사는 그러한 것들이 제거된 사회는 끔찍한 권태로움의 사회일 수 있겠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보다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사회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68혁명 이후에 평화를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었고요. 68혁명은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비틀즈와 밥 딜런이 당시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었죠.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면서 전 세계의 락 그룹들이 1박 2일로 진행했었던 우드스탁은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는 장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열정을 발산하게 되고 금기의 시대였던 모든 금기를 넘어서는 삶의 저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했었던 기성세대가 요구했었던 가치관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움직임을 열어갔는데요. 물론 기성세대에게는 매우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히피들의 모습은 당시로서는 용납되기 힘든 방종과 같은 모습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어졌었던 장애인들, 빈민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게 됩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는 연대의 힘으로 작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밥 딜런이라는 인물이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죠. 68년은 개인을 찾는 과정이며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제이며 근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장 차별받고 있었던 존재는
흑인들과 여성들이었을 겁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됐고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성들은 정치적 참정권을 통해서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되지만 사회 그리고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적인 자유, 사랑에 대한 자유, 그리고 가정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 이러한 부분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평등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로운 연애와 자유로운 이혼, 낙태의 권리 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평등을 통해서 차별이란 어떤 것이며 그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전위적이고 강력한 모습으로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페미니즘의 모습은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했고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차별과 차별적 인식, 억압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68혁명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이기도 했었죠.
6.8혁명의 마지막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6.8혁명이라는 사건 자체는 실패로 끝이 났지만 6.8혁명이 던져준 평화에 대한 메시지와 평화를 위한 움직임은 이후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6.8혁명 이후에 다양한 평화운동 중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인종차별 철폐운동과 페미니즘 담론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찍힌 몸이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몸을 매개로 한 차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평화를 위하는 요소들을 살펴본 후에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종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혁명 이후에 가장 강력한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는 운동의 모습은 인종차별을 해소하는 모습과 성애차별을 해소하는 모습의 양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의 모습은 제국주의와 근대과학이 만든 허상에 대한 저항이며 모든 차별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흑인들이 가장 강력한 형태로 전위적인 형태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 차별 문제가 마치 흑인들만의 고유의 문제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흑인들도 황색인종을 차별하지 않느냐, 흑인들 내부에서도 차별이 일어나지 않느냐 라는 물타기와 비슷한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흑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이유로,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모든 폭력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이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흑인 인권운동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은 너무나 정당한 목소리이며 가장 필요한 평화의 목소리임을 우리는 공감한 채 다음 시간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인종차별 문제와 연동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페미니즘의 담론입니다. 페미니즘은 모든 차별에 대한 저항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여성 고유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인종차별 문제가 흑인들만의 고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이죠. 흑인 인권운동은 인간의 조건으로 기준 짓고 그 기준에 따라 차별하고 억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차별받는 모든 존재들의 연대를 통해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화를 쟁취하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흑인들 뿐만 아니라 백인들 내부에서의 차별 그리고 다른 여러 근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이 인간에 행하는 모든 차별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페미니즘 역시 마찬가지죠. 페미니즘은 이 세계가 만든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목소리들의 대명사입니다. 특히 근대 세계가 만든 주체와 타자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세계는 가장 정상인 존재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죠. 소위 주체라는 개념입니다. 유럽인들이죠. 유럽인들 중에서도 백인입니다. 백인들 중에서도 영국인들 혹은 아리아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이죠. 남성들 중에서도 부르주아 계층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주아 계층들 중에서도 이성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동시에 정상인들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상인들은 장애인들을 배제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이 세계의 정상인으로서 기준점이 되고 그들과 다른 모든 존재는 불온한 존재로 규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불온한 존재들은 계몽되거나
개화되거나 훈육되어져야 되는 대상이 되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들은 배제되고 격리되고 혹은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났었던 것이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였죠. 이러한 모든 차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었던 운동이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차별, 그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 차별을 공감하고 연대할 때 기준에 의해서 소외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차별받는 존재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은 반드시 필요한 담론이죠. 인종차별, 여성차별, 노동자차별, 계층차별, 빈부차별, 장애인차별, 성소수자차별, 이 모든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페미니즘 운동의 목적인 동시에 우리가 평화를 쟁취해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의 운동의 담론은 조금 더 확대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바라봤던 기존의 시각들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의 문제를 위협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태주의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페미니즘 운동은 곧 생태주의 운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페미니즘은 평화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동의해야 될 가치이며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페미니즘이 곧 평화운동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페미니즘의 역사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 좀 길었지만 모두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